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52세의 소미연입니다. 늘 바쁘게 살아오던 저에게 요즘 잠시 일을 쉬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우연히 사연들을 듣다가 제 사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일찍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귀여웠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제 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은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을 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저희에게는 딸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딸아이는 일찍 출산을 하게 되어서 미숙아에다가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딸아이에게만 매달리느라 바쁘게 지냈어요. 아들은 하는 수 없이 할머니 댁에 보내서 키워지게 되었고요. 그게 참 마음에 걸렸어요. 첫째라서 마음이 더 쓰이는 아이였는데 아무래도 둘째 때문에 제대로 키우지 못한 미안함이 너무 컸어요. 그렇게 10여 년을 할머니 아래서 키운 첫째를 다시 데려왔을 때는 너무 훌쩍 커버린 아들은 부모에게 어리광도 부리지 않는 애어른이 다 돼 있었습니다. 둘째는 다행히 수술을 잘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지만 저희의 걱정은 둘째에게 가 있었죠. 눈치도 늘어버린 첫째는 저희의 그런 걱정을 알아서 그런지 둘째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때는 금전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터라 아이들을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둘째 치료하느라 늘어난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매일 밤에 들어와서 보면 애들은 이미 둘이서 밥을 먹고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볼 때면 눈물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아이가 살아주기만을 바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달려왔고 이제야 아이들의 건강을 되찾았지만 이후에는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드니 삶이 참 팍팍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신경도 못 써주는 부모, 과연 이게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드는 것이 부지기수였어요. 속상하고 힘든 상황에서 매일 지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에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애들끼리 있었는데 원일 모를 불이 나서 그 불길의 연기에 둘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첫째 아이도 연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아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첫째는 깨어나서는 둘째를 찾으면서 울었어요. 저희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둘째 아이가 죽었다는 걸 첫째가 알고 나서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더군요. 일어나서 울다가 실신하기를 여러 번이었어요. 어린애가 자기 동생을 살리겠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동생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을 했는지 한동안은 실어증에 걸려서 말조차 못하고 학교도 못 가며 집에 틀어박혀만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저희는 애써 밝은 모습을 보였어요.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나가는 듯 했지만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싫다는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저희의 노력을 알아서인지 아이도 1년 정도 지나자 다시 말도 하고 밝은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도 마음 안을 꽉 막고 있던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첫째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떠난 둘째 생각에 아이를 다시 가져볼까 생각도 했지만 자식은 천운이라서 그런지 생기지 않더군요. 그냥 첫째를 온 힘을 다해 기르는 게 저희의 운명이다 싶었습니다. 아이도 저희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저희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한동안 학교도 못 가서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았지만 아이는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곧잘 학교 수업도 따라잡았어요. 남들보다 1년은 넘게 쉬어서 1살 어린 친구들과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잘 맞춰서 공부하는 걸 보니 기특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물론 아이를 보면서 먼저 간 둘째 생각이 너무 많이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둘째 생각을 지우고 첫째 아이에게만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 형편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이는 유학을 안 가도 괜찮다며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는 아이였어요. 때로는 그렇게 어른을 너무 먼저 생각하는 아이가 돼버린 것 같아서 저희의 죄가 너무 많은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대학교 근처로 아예 이사까지 가서 아이의 대학을 뒷바라지 해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은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일인 것 같았지만 저희 아들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이의 일기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내 동생 대신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나는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꿈도 꾸고 행복해도 모자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제가 아이에게 아픔만 준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늘 더 마음이 쓰였고 아들도 그걸 알아서 그런지 엇나간 적 없이 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아들이 제 생의 의미라고 해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유난히 일에만 빠져 지내기도 해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냥 조금은 더 쉬어도 되고 조금은 더 행복해져도 된다고 말을 해주었지만 아들은 부모님이 행복한 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승진하던 날 남편이 귀갓길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집에서 아들 승진 파티를 준비하고 있던 저와 아들은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빠르게 대처를 했기에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되고 나니 제일 걸리는 게 아들이라면서 아들에게 일찍 결혼해서 너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아빠의 소원이 그렇다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래, 나도 이제 네가 고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야. 우리가 행복하려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들은 자기도 생각이 있긴 했었는지 수줍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전에는 매일 일 때문에 바쁜 것 같더니 아빠의 말을 듣고는 조금씩 마음이 여유로워졌는지 주말에는 멋도 내면서 밖에 나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나이에 맞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아이를 보면서 저도 행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은 부쩍 살도 찌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던 아들은 아빠의 바램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앞에서 말을 했어요. 남편은 기분이 많이 좋았는지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밖에서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아이가 데려온 여자애는 참 곱게 생겼어요. 참 예쁘다고 제가 말을 했더니 아들은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그 여자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의 얼굴이랑 꼭 닮았더군요. 그래서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아들도 자기도 신기했다며 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 닮았다고 해서 아들 여자친구가 불편해할까봐 싶어 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닮은 걸 보니 우리는 가족이 될 운명이었던 것 같다며 좋아하는 모습에 닮으면 잘 산다고 했다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흔히 결혼 준비하면서 피 터지게 싸운다는 말을 하곤 하던데 제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다 맞춰주고 함께 해주니 여자친구 입장에선 쓸데없는 싸움이 없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결혼해서도 잘 살게 될 것 같은 마음에 왠지 모르게 뿌듯하면서도 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을 생각하니 감동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저였어요. 예비 며느리가 될 아이의 집과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자꾸 상견례를 미루더라고요. 결혼은 이미 결정해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막상 그쪽 집과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상견례를 못하니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결혼을 한 달 남겨두고서야 상견례를 했는데 사돈 양반들은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싶어서 저도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여자친구 부모님은 언제 처음 뵈었니? 저도 상견례 하면서 처음 뵀어요. 왜요?
아들은 제 질문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꼈는지 저에게 물었지만 괜히 좋은 일에 초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고민을 했어요. 보통 상견례 전 만나 뵙곤 할 텐데 상견례 때 부모님을 처음 본 게 마음에 좀 걸리더군요. 하지만 이내 그게 뭐가 대수냐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들만 행복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기에 결혼도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서 아들이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 다 된 거 아니었어? 약간 돈이 부족해서요. 아들은 한 번도 돈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결혼을 앞두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들에게 매정하게 돈이 없다고 할 순 없었어요.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기에 그래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돈을 꼭 주고 싶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좀 융통해달라 했어요. 결혼식에서 축의금이 좀 들어오면 어느 정도 갖고 또 일해서 꾸준히 갚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주고 나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오기도 했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아들은 뭔가 말 못하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의 일에 대해서 꿈꾸는 것을 보면서 왠지 잘 해나가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은 집에는 자주 안 오더라고요.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건데 아들이 오지 않는데 오라고 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그렇게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온다 간다 말도 없는 아들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아프다면서 이번 명절에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식사라도 같이 하는 거 어떠니? 아들은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은 못하고 그럼 다음에 보자며 말을 아꼈어요. 정말 아파서 그런 건지 오고 싶지 않은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이 곤란한 건 싫었거든요. 명절이 되어서 조촐하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이 왔어요. 아들 못 온다더니 웬일이야? 너무 반가운 마음에 먹던 수저까지 들고서는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랑 못 와서 죄송하다며 며느리는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어요. 둘째와 닮은 얼굴이었기에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저야 아들 얼굴이 더 보고 싶었기에 아들을 보니까 서운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긴 했었어요. 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살이 찐 게 아니라 조금 빠지긴 했었어요. 세아가는 잘 지내지? 아프다니 걱정이다. 예, 잘 지내요. 웃으면서 말하는 아들을 보니 그래도 안심이 됐어요. 결혼하고 서로 맞춰가느라 힘들 텐데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행복하긴 한지 연신 며느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만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된 거다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자식놈의 속을 모르던 저의 실수부터 시작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이후에도 간간히 저희 집에 왔어요. 며느리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뭐하냐 물어보면 그냥 바쁘다고 하거나 친구의 약속 있다고 하거나 매일 핑계가 달랐어요. 그냥 시댁에 오기 싫은가 보다 싶기도 했는데 아들은 뭔가 말하려다 말고 또 하려다 말고 하는 눈치를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4번째인가 찾아온 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 뭔가 하고 싶은 말 있는 거니? 그럼 어서 해라. 이애미 속이 탄다.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일일까 싶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돼서 물어봤는데 아들은 아니라고만 하고 저는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이 안쓰럽기만 했던 거였어요. 고민 끝에 입을 연 아들은 저에게 돈이 좀 있냐고 했어요.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건 너에게 다 줄 수도 있지만 무슨 일 때문인지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어요. 아들은 일단 돈을 주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너를 믿으니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죄송하다면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눈물까지 보이는 아들을 보니 뭔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물어볼 수 없는 노릇이어서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못난 어미를 두어서 돈이 필요한데도 말도 못하는 아들이라니 내가 못나서 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내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갔어요. 솔직히 매일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니 아들은 연락이 먼저 왔어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따로 조용히 보자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따로 보자고 말을 하다니.
아빠한테는 너무 죄송해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왜, 무슨 일인데? 아들의 말을 듣자니 며느리가 원래부터 사치가 심한 아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몰랐으니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혼할 때부터 그 사치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반지도 비싼 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돈이 없으니 나중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잠수를 타고서 만나지를 않아서 저희에게 돈을 빌려서 반지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반지 하나 안 해준다고 잠수를 탄다고 하는 걸 보면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그래서 차근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아들놈이 벌어다주는 돈을 아들은 다 모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다 몰래 써버리고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도 통장에 넣어뒀는데 그것마저 유흥비용으로 썼다고 했어요. 유흥비용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술과 음주 가무를 즐기던 여자애였던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매일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며느리를 보고는 상당히 조신한 여자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물론 조신한 여자친구들을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평소에 음주 가무만 즐기는 여자애를 좋아하게 되었을 거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렵사리 돈을 모았는데 그 돈마저 다 쓰고 부모님 앞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신경을 쓰였을 것인지 알고 보니 제 마음이 다 쓰라렸더라고요.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에게라도 털어놓지 그랬어. 엄마도 힘들 텐데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말을 해. 그래도 어디 말도 못하는데 이 엄마한테라도 말을 해야지. 아들은 미안함에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말을 못 이었어요. 엄마가 세아가한테 이야기 좀 해줄까? 기껏 한 결혼인데 마음고생하면 어떡해. 아들을 생각해서 말을 했지만 아들은 자기가 잘 해결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아들이 잘해보겠다고 해도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세아가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잘 지내니? 지난번에 몸이 아팠다고 들었는데 괜찮고? 몸이요? 저 몸 아픈 적 없었는데요? 거짓말이라고는 모르던 아들이 세아가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세아가를 집에 못 데려오는 핑계를 댔던 거였어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세아가는 왜 전화했냐는 듯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나 너 좀 만나야겠다.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잘 대해줬는데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아가는 그 와중에도 자기가 왜 만나야 하냐며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자기도 하는 일이 많다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바쁘다고 말을 하는 며느리라 답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겠다 싶어서 집 앞까지 찾아가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로 급한 일이에요? 나 바쁜데.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보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니.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아들만 생각하자 해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공원의 벤치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할 말 있으면 빨리 끝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 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 지금 하는 행동들 다 그만해. 내 행동이요? 무슨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돈을 허투루 쓰고 진탕 술 마시면서 다니는 거 들었어. 내가 볼품없는 시어머니이고 아들에게 뭐 하나 해준 게 없는 엄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지금 시얼듯이 전하는 거예요? 뭐?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술을 먹고 다니든 약을 먹고 다니든 그건 어머니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주제 넘은 짓이라 말을 하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찾아가는 건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 녀석 속 썩이게 가만히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못할 말 할 말을 다 하더군요. 저희 잘 사는 꼴 보고 싶으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말을 하는 며느리가 진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 함부로 쓰지 말고 내 아들 걱정시키지 말게 행동하라고 하고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 녀석 마음 힘들 텐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안부차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거니? 엄마 만나고 온 후로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네요.
집에 있는 물건까지 가져다 팔면서 술을 마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볼 때는 네가 감당할 여자애가 아니다. 애미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혼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여자애 옆에 있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냉정하게 말을 했죠. 아들 녀석은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목을 매달고 있었나 봐요. 아들 녀석이 이혼하자 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건지 아들과 헤어질 바에 죽겠다며 목을 매달았대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아무 일 없었다는 걸 보니 진짜 죽을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컸었나 봐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생난리를 치는 며느리는 안정제를 먹고서야 조용해지기 일쑤였어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자기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자기도 마음 잡고 잘 살 테니 다시는 이혼 이야기 안 하면 자기도 다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은 결국 며느리를 다시 받아주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그렇게나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클럽이다 뭐다 많이 다니곤 했는데 한동안은 조신한 며느리로 돌아왔어요. 매일 아들 녀석 밥도 차려주고 같이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제 마음도 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며느리가 달라지니 한결 표정이 좋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요새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너무 잘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며느리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요. 며느리는 마음을 고쳐 먹었는지 저희 집에도 찾아오기도 하더군요. 어머니, 저번에는 제가 죄송했어요. 그때 그날이라 많이 예민했었나 봐요. 시아버지 계신데 그날이라 예민했었다고 말을 하는데 일부러 다 있는 앞에서 용서를 보는 거 보니 은근히 여우 같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해하마. 하지만 앞으로 그러진 말거라. 너도 마음고생 많이 한 건 아는데 그래도 전에 했던 행동은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거 알지?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도 희성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웃으면서 말하는 며느리를 보는데 저게 진심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닐 텐데 말이죠. 실실 웃는 며느리의 웃음에 남편은 그냥 넘어가자고 했고 저는 알았다고 말을 했어요.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 말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들은 점점 더 회사에서 잘 나가기 시작했고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해서 남들보다 연봉도 높게 받으면서 잘 살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하나뿐인 아들이 잘 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며느리에게도 고마움을 느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아들은 안 되는 일 없이 다 잘 돼서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들이 한 번은 술 먹고 찾아와서 눈물을 다 흘리더군요. 내 아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뭉개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네가 우는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엄마, 그 사람 가출했어요. 남자랑.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정신이래? 맨정신으로 나갔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남자랑 살겠대요. 아들은 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저에게 이제 자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들어보니 며느리는 아들에게 정말 몹쓸 질도 많이 했더군요. 아들은 잘 나가기 시작해서 며느리에게도 선물도 많이 해주고 하고 싶은 걸 다 해줬는데도 늘 불만이 가득한 태도를 보였었대요. 아마 그 시점쯤부터 다른 사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들이 계속 며느리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더 기고만장해져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대요. 그러더니 심지어 내연남을 집까지 끌어들여서 뒹굴고서 일이 끝나고 나가면서 뒤처리를 아들 보고 하라고 하는 대담함까지 너무 소름 끼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했대요. 하지만 아들은 다시 잘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며느리를 더욱 사랑하기로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냥 그때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독한 며느리를 아들 자식 옆에 두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말이에요.
옷가지까지 다 챙겨서 가출을 했다고 하니 완전 마음이 확 돌아선 것 같은데, 저는 아들에게 이럴 거면 아예 확실하게 갈라서고 너도 네 인생을 살라고 말을 해줬어요. 아들 녀석은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졌다면 이렇게 힘들 일도 없었을 텐데 왠지 너무 안쓰럽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한동안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결국 별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들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쫓아나갔는데 며느리는 제대로 작정을 한 건지 나와서 담배부터 태우더군요. 그리고는 제 아들 얼굴에 연기를 훅 불더니 하는 말이 황당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결혼했는데 지금 난 더 잘 살 수 있더라고. 나 부자랑 결혼할 거야. 당신처럼 월급쟁이가 아닌 진짜 부자. 그 사건 이후로 좀 정신 차려나 했는데 더 이상해져서 와서는 내 아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진짜 미쳤니? 내 아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네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용서빌지 않았어? 이거 어디 멱살을 잡아. 당신 내가 신고할 거야. 며느리는 저에게도 반말을 찍찍해대면서 더 기고만장한 상태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엄마, 이건 우리 일이니까 내가 해결할게. 엄마는 그만해. 누가 보면 제 아들이 마마 보이고 제가 극성스러운 엄마라고 볼지 모르지만 아들놈이 며느리 좋아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절절 매는데 진짜 우라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며느리는 아들 재산도 다 빼돌리고는 그제서야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게 더 미쳐 날뛸 노릇이었어요. 아 진짜 재수가 없어서. 야, 니네 집안 왜 이따위냐? 사람 쿨하지 못하게 누굴 잡으려 들어. 나 이혼한다고 말했어. 위자료도 잘 챙겨놔. 뻔뻔한 며느리는 제 아들놈에게 위자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너한테 위자료를 주니?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면서 자기가 너랑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혼의 사유는 만들어낼 수 있으면 다 만들어서 위자료를 뜯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동안 내 돈 빼돌린 거나 내놔. 네가 내 곁을 떠나는 거면 이제부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그 돈부터 가져와. 그래야 이혼해 줄 거야. 며느리는 이혼을 안 해준다는 말에 뜨끔하더군요. 그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없는 돈에도 변호사를 구해서 이혼 소송을 하자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길고 긴 시간들이었어요. 소송이라는 게 저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들도 많이 지쳤는지 그만하고 싶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아들의 돈을 다 빼앗고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잘 사는 꼴에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소송을 해서 제 아들이 이기게 되었어요. 덕분에 며느리가 몰래 가져갔던 돈의 일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고 보자며 저주를 퍼붓고 가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차라리 그 며느리를 안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아들 녀석은 집까지 정리하고 다시 들어와서 살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이 쪽 빠져서는 기운이 없어 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뭐든 열심히 했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지친 기색 없이 늘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웃으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안심을 했어요. 이제 많이 나아졌구나 싶기도 했고 그냥 나쁜 악몽에서 깨어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저도 도와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렇게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도 만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상처를 입고 나서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회복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자신이 바라봐주지 않아도 자기를 세세하게 챙기는 여자친구를 만나고서는 진짜 때깔부터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던 녀석이 여자친구가 사줬다며 선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옷도 멋있는 옷으로 사주기도 해서 정말 자기 또래처럼 보였어요. 이제야 우리 아들이 원래의 모습이 되나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도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본 적 없던 아들을 자기 모습 그대로 살게 해주는 여자친구에게도 너무 고마웠죠. 게다가 그 여자애는 한 번도 결혼을 한 적 없는 미스였는데 내 아들이 이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사람만 본다며 제 아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짝은 따로 있나 보다 싶었어요. 여자친구에는 아들이 없을 때도 저희 집에 와서 살뜰하게 저와 남편을 챙겨줄 정도로 정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먼저 우리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친구 애가 너무 착한 아이이기에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들이 아닌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 애는 자기도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제 아들보다 좋은 사람은 아직 만난 적이 없다면서 아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린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던 거라고 말을 하는데 속도 진짜 깊은 애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둘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본데 여자친구가 자기의 선택이니 믿어보라는 말에 결혼도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누구 말로 똥차가 가니 벤츠가 온다고 하나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여자친구 애가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사귄 지 1년 반이 좀 지나자 아들 녀석도 결혼을 결정했어요. 둘은 다른 사람들이 천상 짝이었다고 할 만큼 둘이서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도 오히려 새 며느리가 간소히 하자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보다는 정말 귀중한 분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도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도와주기로 해서 작은 집을 구해서 둘이 살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지난 일들은 다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런 여자애를 만나서 인생을 낭비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 생각했어요. 아들이 재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저희랑 같이 식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여행도 함께 가자고 해서 일만 알았던 남편도 어느새 새 며느리 애교 덕에 인생을 즐기면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거였어요. 저도 남자들과 살다만 보니 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는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왜 아줌마들이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새 며느리는 저희의 인생에 금세 익숙한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금슬이 좋게 지내다 보니 결혼한 지도 1년이 안 돼서 아이가 생겼어요. 이게 웬 경사냐고 생각해서 저는 떡까지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보니 새 며느리가 우리 집 복덩이구나 싶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늘 이야기를 하면 며느리는 오히려 저의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의 며느리가 돼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껏 며느리에게 직접 음식도 다 해다 먹이면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했어요. 간간히 용돈도 쥐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씨가 착한지 용돈을 쥐어주면 저에게 필요한 것만 사와서는 저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이도 태어나고 저희는 정말 단란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2살이 되고 나서 아들 부부는 잠시 외출을 하고 제가 아이를 봐주고 있는데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누군지 봤더니 어디서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바로 아들의 전처였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냐?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와? 저 희성씨랑 다시 살려고 왔어요. 네가 제정신은 아니구나. 네가 이혼할 때 무슨 짓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어디 같이 살겠다는 거야? 왜? 안 돼요? 우리 부부 사이였고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죠. 희성씨 저 못 잊을 거예요. 고작 3년 지났는데. 3년이면 사람을 잊고도 남을 시간인데 뭐 하다가 와서는 제 아들과 다시 살겠다고 말을 하는 그년에게 저는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 참 웃기는구나. 내 아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너 같은 거 훨씬 더 전에 잊고 잘 살고 있다고.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를 못 잊어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만난 건지. 내 며느리는 너 같은 청껏과는 격이 달라. 그리고 희성이 지금 네가 보면 놀랄 거다. 얼마나 때깔이 좋아졌는지. 너랑 살 때와는 아주 달라. 알겠어? 그 여자애는 뭔가 생각이 있는 듯 하더니 방 안에 있던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뭐야, 애까지 있어? 그래, 넌 네 몸 망가진다고 매일 피임약만 먹었다며? 우리 며느리는 희성이 닮은 아이 낳고 싶다고 얼마나 준비해서 가졌는지 아니? 진짜 너만 생각하면 뒤집어지던 속이 내 며느리 보고 나서 맺혔던 한이 다 풀리더라. 나 애는 못 키우는데 뭐 그 여자더러 데려가라고 하면 되지.
너 말 다 했니? 그리고 희성이가 너 중후해.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오늘은 일단 돌아갈 테지만 희성씨한테도 저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 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난 못 키운다고 전해주고요. 누구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 내 아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황당하다 못해 진짜 어디 가서 미쳐서 왔나 싶었어요. 아들 녀석이 집에 돌아왔길래 저는 며느리 몰래 아들만 불러다가 그 여자가 왔었다는 거 알려주었죠. 그랬더니 아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도 제정신이 아니라며 돌아와도 자기가 받아줄 일은 절대 없을 거라 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안 가 그 여자는 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드러눕더군요. 너 어디 우리 집에서 드러누워? 당장 못 나가? 에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시 제가 어머니 며느리 되면 잘해드릴 테니 지금 저한테 잘 보이세요. 자기가 잘 보이겠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 아들이랑 꼭 살 거니까 저보고 잘하라는 말에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뭐 이렇게 뇌에 든 게 없는 아이인가 싶었어요. 저는 너 같은 애가 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난 그 자리에서 목숨줄을 끊을 거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집에 저희 며느리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전처는 새 며느리를 보고선 비웃더군요. 자기보다 예쁘지도 않고 별로 매력도 없다면서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희성씨 어떻게 꼬셨대? 별로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애 가져서 발목 잡았니?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넌 좀 나가야겠다. 네가 뭔데 내 며느리에게 나가라 말아 하는 거야? 너나 나가 너나. 아들의 전처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엄연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며느리더러 나가라고 하는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 제가 나가야 해요? 희성씨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현모 양처이냐 다시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건 인간 이하의 짓 아니에요? 늘 부드러웠던 이미지였던 며느리는 할 말을 하는 성격이었는지 아들의 전처가 그렇게 못되게 행동을 굴자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전처는 며느리가 찍소리 안 하고 나갈 거라 생각을 했는지 당황하더군요. 근데 사실 누가 자기 가정을 망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알겠다고 하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아들의 전처와 제 며느리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면서 아들에게 빨리 전화를 했어요. 아들은 못 가게 붙잡아 놓으라고 하고 자기가 당장 가서 해결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이 둘의 싸움은 더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희성씨랑 네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희성씨는 내가 첫사랑이라 했어. 너 같은 게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애 가지고 발목 잡지 말고 넌 좋게 말할 때 당장 떠나. 자꾸 반말이신데 그럼 말까지 하는 거지? 네가 날 우습게 안 하건데 내가 나가란다고 나가래는 아니야. 그리고 너야말로 얼굴 다 뜯어 고쳐놓고 뭘 믿고 희성씨한테 들이대? 너 같은 건 트럭으로 갖다 줘도 희성씨는 싫다고 했어. 이게 터진 입이라고 말 다 했어? 그래 칠 테면 쳐봐.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아들의 전처가 먼저 제 며느리를 들이받았어요. 그때부터 육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참지 않고 그 전처인 애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몇 대 맞더니 집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때리는 힘이 컸는지 얼굴은 시뻘겋게 변해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당해낼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던지는데 집에 있는 TV도 쓰러지고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그러다가 물건 하나 던졌는데 며느리가 맞았나봐요. 며느리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저는 부랴부랴 수건으로 며느리의 이마를 감싸주었어요. 네가 깡패야? 어디 사람을 패? 내가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제 편만 들어요? 아들의 전처는 왜 자기 편은 안 들고 제 며느리 편만 드냐며 저에게도 쌍욕을 해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 녀석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도 굉장히 놀란 것 같았어요. 평온하던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자기 와이프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들은 진짜 잔뜩 화가 나서 아들의 전처를 힘껏 한 대 때렸습니다. 볼을 한 대 맞고 자기 볼을 움켜쥐고서는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울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했어요. 아들은 자기 가족들을 괴롭힌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거라면 100번이라도 깜빵에 들어가겠다며 자긴 죽어도 바람핀 인간하고는 다시 못 살고 지금 자기 와이프랑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거니 돌아갈 거란 생각은 추호도 생각하지 말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돈이라도 좀 주면 안 돼? 자기 나 사랑했었잖아. 나 요새 너무 힘들어. 돈 좀 줘. 그때 소송에서 돈 가져갔으니까 그거라도 줘. 예정을 생각해서.
아들은 듣기 싫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녀는 계속 아들을 붙잡으면서 울면서 자기 살기 너무 힘들다고 감정에 호소하더군요. 아들에게 구걸하듯이 자기의 과거를 술술 털어놓는데 진짜 너무 황당하다 못해 불쌍하긴 하더군요. 돈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신이 났다며 이혼하고 가버렸던 아들의 전처는 그놈에게 다 속았다고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 그놈은 골프장 사장인 척 하면서 아들의 전처에게 들러붙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해주는 척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된다며 돈을 계속 대출받게 했고, 대출을 해서 투자해주면 이자를 매달 500만원씩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 저 돈 사채까지 끌어다 쓰다가 그 남자에게 투자를 했나 본데, 그 남자는 받은 돈에서 이자를 일부 주는 척 주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더 큰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남자에게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 해서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신체 포기각서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저기에 팔아 넘겨져서 술집에서도 일을 하고 여기저기 몸 파는 일까지 끌려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 나와서 생각한 것이 제 아들 녀석이었나 봐요. 마지막에 아들 녀석이 정말 힘들어한 걸 알고 있었으니 자기를 받아줄 거라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막상 와보니 이미 아들 녀석이 재혼도 했고 아이까지 있는 걸 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땅땅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이 미워서라도 제 며느리를 내쫓고 자기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 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 아들에게 돈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상당히 냉정하게 말을 하더군요. 난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와서 네 잘못으로 꼬인 네 인생을 나한테 풀어달라는 거야? 난 너한테 10원도 아까워.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내 와이프에게 상해 입힌 것까지 모두 신고해버릴 테니까. 아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들의 전처는 꼼짝도 안 하고 울기만 했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는 지금 갈 때까지 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몇 시간을 실갱이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상한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바로 아들의 전처가 돈을 빚진 곳에서 사람을 풀었었나 보더라고요. 아들의 전처는 상당히 공포스럽긴 했는지 미친듯이 소리 지르며 끌려나갔는데 그냥 둘까 했지만 아무리 앙금이 많아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결국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의 전처는 경찰에 끌려갔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을 안 하고 싶었지만 아이 키우는 사람이 못된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도운 것이었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진 모르겠어요.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연락 왔는데 차단해버려서 이젠 소식조차 듣고 싶지 않다네요. 사람의 인연을 조금만 더 소중히 여겼다면 그 애도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못내 둘째 아이와 비슷하게 생겼던 그 애를 생각하며 왜 아까운 인생을 그리 살아야만 할까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아들은 현재 와이프와 아이만 바라보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 보면서 사는 것이 제 낙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 소원은 그냥 우리 손주가 잘 자라서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 죽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저도 더 건강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모두들 춥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42세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평범한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어요. 1년 만에 애도 낳았고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고 부러울 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애가 생긴 뒤에 달라진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저희들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며 저를 못살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 하나로도 벅찬데 나중에는 남편까지 재속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남편은 부부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남편을 편을 들면서 저를 시댁을 우습게 알고 남편을 구박하는 못된 년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흔해진 시대라고 하지만 자식이 있는 여자가 가정을 깨는 건 정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이곳을 찾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올린 다른 사연들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파탄이 이르는지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들만 감싸고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같은 남편에게 제가 당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글로 올리고 한창 인생의 절정에 다른 30의 나이에 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억척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란 탓에 어려서부터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남존여비라는 말은 저희 집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말이었죠. 여존남비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버지와 3살 터울의 오빠는 여장부 같은 엄마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꽉 쥐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셨어요. 보통 트럭 기사라고 하면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는 아주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셨어요. 장거리로 화물을 나르는 일을 하시는 터라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시는 날이면 저희 남매를 위한 선물을 사오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는 물론 학용품 같은 선물을 늘 챙겨 오셔서 오빠와 저는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어요. 가정적이고 성실한 아버지에게도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다른 트럭 기사들도 술을 좋아하고 잘 마셨는데 아버지는 그 정도가 좀 지나치셨어요. 운전대를 잡는 탓에 아버지의 동료들은 일을 하는 날이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일을 하는 날에도 술을 마셨어요. 숙취와 피로가 겹쳐서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늘 아버지와 술 때문에 말다툼을 하셨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일도 아니고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어허, 괜찮아. 내가 알아서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니까 당신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미쳤다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겠어? 아버지는 운전 경력이 15년이 넘는 베테랑이었기에 술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큰소리치면서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한 번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하는 아버지의 술버릇을 잘 아는 엄마는 매일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어요. 전날 밤에 과음을 한 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아버지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들은 음주 측정을 했고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버지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인간아, 이제 어떡할 거야. 벌금은 둘째치고 면허가 취소됐으니 우리는 손가락 빨면서 살게 생겼어. 이제 어쩔 거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20대부터 지금까지 운전대만 잡아오셨던 아버지에게 면허 취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운전 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오빠와 저를 키워야 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닥쳤는데도 아버지가 면허 취소가 되어서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족의 생존을 위해 엄마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 트럭을 마냥 세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팔아버릴 수도 없었죠. 할부금과 여러가지 걸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사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기사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그건 대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화물 트럭을 몰 수 있는 면허를 따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트럭 일은 웬만한 남자도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야. 그런데 집에만 있던 당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절대 안 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면허를 다시 딸 때까지 2년 동안 트럭을 그냥 세워놓고 고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야? 모두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엄마는 쐐기를 박듯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면허조차 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뒀는데 엄마는 보란듯이 한 번만에 대형 면허를 따셨어요. 여보, 정말 운전대를 잡을 거야?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누가 하긴 당신이 해야지. 당신은 집안일이 별거 아니라고 말했었지? 그래, 이제부터 직접 해보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지 알게 될 거야. 엄마는 면허를 따자마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무작정 트럭 기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면서 저희들을 챙겨줘야 했어요. 처음에는 여자인 엄마가 대형 트럭을 몰면서 다른 남자 기사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원래 직설적이고 남자답게 화통한 성격이었지만 험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남자들과 경쟁하며 아등바등 살다 보니 엄마는 성격이 더 거칠어졌고 남자들과 기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여장부로 다시 태어났어요. 원래 꼼꼼하고 가정적이셨던 아버지는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을 능숙하게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음식 솜씨는 없으셔서 주로 라면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다시 면허를 따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이젠 트럭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계속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이제 운전대는 나한테 넘기고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 그동안 험한 일 하느라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막 적응돼서 재미를 붙였는데 그만두라니. 나 계속 일할 거야. 아버지는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다른 트럭을 할부로 사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부모님이 모두 트럭 기사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 수입은 전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문제는 엄마의 수입이 아버지를 넘어서게 되면서 아버지는 경제적인 면에서 엄마에게 꼼짝 못하고 잡혀서 살게 되셨어요. 엄마는 운전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엄마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도 지치기는커녕 드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즐겁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여자라는 이유로 꺼려하던 화물 회사에서도 엄마의 능력을 인정해서 일을 더 많이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엄마가 되었어요. 엄마에게 길을 펴지 못한 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오빠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 동기와 사귀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그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엄마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장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엄마는 혜정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내가 보니 네가 결혼하겠다는 애는 얼굴에 바람기가 줄줄 흐르고 기가 너무 세서 같이 살면 너만 피곤해질 상이야. 참, 엄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혜정이가 얼마나 착하고 얌전한데 바람이라니. 말도 안 돼. 난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오빠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고집했어요. 엄마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경고를 했지만 오빠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오빠는 그 여자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아서 그녀는 결혼 초부터 오빠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 겁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오빠는 그녀와 돈 문제로 많이 다퉜다고 해요. 오빠가 생활비를 주면 아껴서 저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두 다 써버렸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고급 승용차와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서 뒤를 캐봤더니 내연남이 있었고 오빠가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이 그놈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는 말처럼 얌전하고 착하게 보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오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오빠는 그녀에게 당장 이혼하자고 했는데 코웃음만 쳤다고 합니다. 그래, 이혼해. 그리고 원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해. 하지만 이건 똑똑히 기억해. 우리가 갈라서면 내가 네 앞으로 받은 대출은 네가 다 갚아야 할 거야. 그녀는 오빠의 명의로 1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내연남과 같이 유흥비로 탕진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그녀와 이혼을 하면 1억이 넘는 빚은 오빠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안 엄마는 당장 달려가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욕을 바가지로 퍼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저런 더러운 년하고는 당장 갈라서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그녀와 이혼을 했고 쥐꼬리만한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 했어요. 그 빚은 엄마가 나서 처리를 해주었어요. 그러니 오빠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대학을 졸업한 저는 운이 좋아서 졸업과 동시에 제법 괜찮은 직장에 취업이 확정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부러운 눈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같은 취업 빙하기에 너 정말 행운이야. 야. 남들은 졸업하고도 백수 생활을 기본적으로 몇 년은 하는데 정말 축하해. 친구들은 제게 한턱 크게 쏘라고 했고, 기분이 좋아진 저는 친구들 모두를 불러서 아주 거하게 저녁을 샀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혼자서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 부모님 허락을 얻어서 일주일간 마음 내키는 대로 전국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취업을 위해 공부만 하느라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건 느껴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곧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더 이상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유럽으로 날아가서 지중해도 보고 그림 같은 알프스 산을 감상하고 싶었지만 일주일간 국내 여행을 하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으로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 동안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1년간 미국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고 그 전에 일주일간 특별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부산 처음이세요? 부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중학교까지 여기서 졸업했고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제 고향에 오셨으니 제가 부산 구경 시켜드릴게요.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부산에 온 저의 여행 가이드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남편의 안내를 받으면서 저는 이틀 동안 부산의 명소들을 모두 돌아보았고 마지막 날에는 자갈치 시장에 들러서 회도 먹었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폐를 너무 끼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저도 수진 씨처럼 미국으로 가기 전에 혼자만의 여유를 즐겨보려고 나섰는데 막상 며칠 지나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랬는데 수진 씨를 만나서 동행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1년 뒤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꼭 연락 주세요. 저희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저는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선배들은 직장 생활은 그냥 대충 하면 된다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매주마다 주간 보고를 해야 했고 매달마다 실적 보고가 있었고 분기별로 업무 평가를 받아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1년에 한 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실적이나 근무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으면 바로 힘든 부서로 전출을 가야 하는 냉혹한 곳이 회사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야근까지 하면서 맡은 업무를 기어이 해내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부산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수진씨, 저 기억하시겠어요? 부산 게스트하우스요. 저 일주일 전에 귀국했어요. 전화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아주 들떠 있었어요. 저도 그와 같이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고 주말에 그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는 몰라볼 정도로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여행을 하는 중이라 외모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세련된 영국 신사 같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제 회사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주중에도 수시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인 사이도 아닌데 저희들은 거의 매일 전화나 문자를 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점심을 먹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누구도 사귀자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딱히 저희들이 만날 이유가 없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그가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는 왜 제게 거의 매일 연락을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성호 씨는 저를 왜 만나요? 제가 이렇게 묻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만나다니요? 우리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성호 씨는 저를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아니었는데. 그럼 수지 씨는 저를 왜 만났던 거죠? 그냥 여행하다 알게 된 사이고 직장도 근처에 있으니 시간이 되면 만나는 편한 사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구나. 난 수진 씨도 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연락하니까 예의상 만나준 거였군요.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사귈까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사귀자는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는 제가 의무감에서 자기를 만나준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자기한테 애정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말을 하자 저는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약간은 이상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거의 매일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고 오후에 커피를 마시러 만났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먹기 위해 만나기도 했어요. 그와 사귀면서 멋진 남친이 생겼다는 것 외에 좋은 점이 있다면 업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기획 업무에 대해서 회사 기획실에서 일하는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할 때는 언제나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날도 저는 내년부터 시작될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초안을 짜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디어를 짜내던 저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무 말 없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공짜로 도와줬지만 이제부터는 맨입에 자원봉사 못하겠어. 아이, 알았어. 내가 맛있는 저녁 쏠게. 됐지? 아니, 난 다른 걸 원해. 좋아,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뭐든지 들어줄게. 나는 말이야, 널 원해. 남편은 저에게 저를 가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순간 저는 얼굴이 달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뭐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커플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거 원해? 근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한데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언제?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잖아. 나 하루라도 빨리 너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한번 말을 꺼내자 물러서지 않고 과자를 달라고 조르는 애처럼 징징거리면서 매달렸습니다. 주말에 저희들은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근처의 숙소에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이란 참 이상해서 이제 그는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자 제가 조급해졌어요.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기왕 할 거면 빨랑 하자. 나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 남편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지 느긋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이제 빨리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을 졸라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서 오너라. 수진이라고? 내가 성호통에서 말은 많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아주 강한 여성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대단한 여성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화장품 매장 점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매장을 3개나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공하셨죠. 시어머니가 지금의 성공을 거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승부근성이 남다른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하셨다고 해요. 안사돈께서 트럭을 몬다고 하던데 맞니? 네, 어머님. 트럭 일 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구나. 요즘 세상은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억척스러워야 살아남는 법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엄마를 떠올렸는데 시어머니도 자신처럼 생활력이 강하고 모질게 살아온 제 친정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상견례 날짜를 서둘러 정했어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를 하던 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주저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저 안사돈 혹시 땡땡요중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설마 정인숙 맞니? 그래, 어쩜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낯이 익다고 생각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뒤로 40년이 넘게 지나서 재회한 두 분은 반가워서 옛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곧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인숙이 넌 옛날에도 아주 우악스럽더니 결국 트럭을 몰고 다니는구나. 그래, 천성이 변하는 게 아니지. 남녀가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니? 넌 옛날에 돈 없어서 도시락 못 사와서 매일 쫄쫄 굶더니 지금은 그나마 밥은 먹고 사는 모양이구나.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발끈하셨어요. 너 말 함부로 하지마. 우리 집이 못살긴 했어도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어. 처음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두 분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과 제가 말린 다음에야 두 분은 진정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넌 트럭이나 몰아서 어디 혼수나 제대로 장만할 수 있겠니? 내가 특별히 네 세상 봐서 혼수는 대충이라도 눈 감아줄게. 어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 형편을 무시하면서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엄마는 웃기고 있네. 내가 돈이 왜 없어? 말만 해. 혼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준비할 테니까 라고 자신있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해본 소리였는데 그 말이 화근이 되고 말았네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혼수 목록을 주셨어요. 뭐 대충 적었다. 네 엄마가 큰 소리를 탕탕 쳤으니 이 정도는 준비해줄 수 있겠지? 저는 시어머니가 준 목록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걸 전부 준비하려면 적어도 1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에게 혼수 목록을 내밀었어요. 엄마도 뱉은 말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놀라셨어요. 네 시애미년이 아주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드는구나. 좋아, 내가 니년한테 질 줄 알아? 두고 보자. 근데 엄마, 중학교 친구라면서 시어머니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친구 좋아하네. 그년하고 나는 친구가 아니라 앙숙이야. 앙큼한 년 같으니. 엄마는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제게 말해주면서 치를 떨었어요. 두 분은 중학교 시절부터 대단한 라이벌이었다고 해요. 공부든 운동이든 뭐래도 절대로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공부나 모든 것에서 시어머니를 앞섰다고 해요. 한 번은 반장을 뽑는데 엄마가 나서자 시어머니도 덩달아 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란 걸 아는 엄마는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반장을 하냐고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비웃었다고 해요. 그 말에 앙심을 품은 시어머니는 몰래 담임선생님이 아끼는 화분을 박살내놓고 엄마가 저지른 짓이라고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는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고, 엄마는 그 복수로 시어머니의 가방에 돈을 몰래 넣어놓고 누군가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선생님에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반 학생들을 소지품 검사를 했고 가방에서 돈이 나온 시어머니는 억울하게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던 거죠. 시어머니는 엄마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되어서 전과목 0점 처리를 받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40년도 넘은 감정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저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혼수를 준비할 돈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사실 돈이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트럭 일을 쉬고 계셨고 불경기라 예전만큼 수입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에게 숙이고 들어가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엄마는 과감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받으셨어요. 그것이 훗날 엄청난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대출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이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볼게. 안 돼. 결혼은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 대 집안의 자존심 싸움이야. 처음부터 밀리면 평생 굽신거리고 살아야 돼.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엄마는 처음부터 질 수 없다고 하면서 무리해서 혼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으로 쓰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아파트에 꽉 들어찬 고급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둘러보시고는 만족한 미소를 지어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꽤나 무리했구나. 그래, 이 정도는 들여놓고 살아야지. 저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달콤하고 꿈결 같은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몰랐던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있었던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던 겁니다. 전 결혼을 한 뒤에도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애를 갖자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아니, 무슨 애를 벌써 가져. 나 30을 넘겨 애가 낳을 거야.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는 직장 그만둘 생각 없어. 뭐 30을 넘겨서 애를 낳겠다고? 안 돼. 난 6개월 안에 당신이 애를 가지게 만들 거야. 이제 20대 중반인 저희들이 애를 가지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맞벌이를 하면서 기반을 닦아놓은 다음에 애를 가지는 게 맞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려고 했어요.
뭐야, 내가 말했잖아, 안 돼. 아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봐.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실실 웃으면서 제 말을 우습게 여기는 남편을 보자 짜증이 나서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도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여자가 남편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왜 거부해? 연애를 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부부 사이의 일은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싫어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어이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들은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저는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화가 아주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너 성우 거부했다던데 맞니? 그 이유가 애를 갖기 싫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지? 전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은밀한 이야기까지 말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그게 맞긴 한데 오해가 조금 있으세요.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네가 뭔데 남편이 하는 말에 토를 달고 거절을 해. 내 아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서방 잃고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던 것도 전부 성호 하나 잘 키워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뭔데 건방지게 우리 성호한테 대들고 거부하고 애도 안 가지겠다고 드는 거야? 어머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그러니까. 시끄럽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남편이 우습다고 나까지 우습게 보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랬다가는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면서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내로 임신을 하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저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다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퇴직금이 문제였어요. 퇴직금이라고 해봐야 공제를 하고 나니 실제로 받은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가 혼수를 준비하느라 대출을 받은 게 떠올라 엄마에게 찾아가서 퇴직금을 주면서 빚을 갚는데 보태라고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 때문에 받은 대출이니 제가 갚는데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 퇴직금 받았지? 앞으로 너희들 돈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내 계좌로 입금시켜라.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대충 상황을 눈치채셨어요. 설마 너 그 돈 친정이 준 거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면 더 호되게 당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네 어머니, 제 혼수 준비하느라 엄마가 빚을 너무 많이 지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퇴직금은 제 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어머니께서 상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뭐? 이게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그럼 너는 시집 왜 왔니? 평생 네 엄마랑 붙어서 살지 왜 내 집에 기어들어온 거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그러니 네 돈 전부 내 돈인 거야. 당장 가서 네 애미한테 준 돈 가지고 와, 어서. 전 기가 막혔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가 준 퇴직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혼하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어쩔 도리가 없이 면목이 없지만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고 퇴직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그 돈을 아직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괜찮아. 내가 처음부터 찜찜했어. 그년이 너한테 큰 돈이 생겼는데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년이네. 엄마는 오히려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 지독하고 악독한 시어머니하고 살아야 하는 저를 걱정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가 빼앗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엄마에게 약 주고 병을 준 격이어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주자 시어머니는 두 번째 지시를 내렸어요. 이제 2달 남았구나. 어서 애부터 가져라. 저는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5개월이 접어들었을 무렵에 친정에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오빠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오빠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귀가 얇아서 주위에서 하는 말을 쉽게 휘둘리곤 했는데
좋은 사업이 있다는 말만 듣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빚까지 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오빠에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꼬드긴 사람이 바로 오빠가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나왔던 여자였던 거죠. 그녀는 처음부터 오빠와 재혼을 할 생각은 없었고 오빠를 속여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 속셈을 알 리가 없는 오빠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의 말만 굳게 믿고 사업 자금을 주었는데 며칠 뒤에 그녀는 연락을 끊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오빠는 1억이 넘는 돈을 날리게 되자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까지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금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도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빠는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모든 짐을 떠안아야 했어요. 저는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찾아가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힘없이 웃으면서 수진이 넌 걱정할 거 없다.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 테니까 넌 그저 몸 챙기고 건강한 애 낳을 생각만 해. 알겠지? 저는 병든 아버지의 사기를 당한 오빠에 저 때문에 진 빚까지 떠안고 있는 엄마가 불쌍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했지만 엄마도 방법이 없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엄마의 걱정을 덜려면 최소한 3억은 있어야 했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모님 사정이 정말 딱하기는 한데 나도 그렇게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네. 우선 내가 알아보긴 할게. 저는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도 크게 없었고 그렇다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짐을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구세주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댁으로 저를 부른 시어머니는 3억짜리 수표를 제게 내밀었어요. 받아라. 성호가 하는 말이 네 친정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더라. 이거면 네 엄마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역시 이번에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한테서 들은 말 그대로 전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남편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는 3억에는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이 돈을 받는 대신에 서약서 하나만 써다오. 시어머니는 제게 서약서를 내밀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만약 이혼을 할 거면 3억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조건이었죠. 아니, 조건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곧 애가 태어날 마당에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곧 애도 태어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서로가 싸우다 툭 하면 헤어지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그런 철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받아두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시어머니는 저희들이 오랜 부부관계를 지속하길 바라셔서 이런 걸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앞뒤 가릴 형편이 아니어서 서약서에 바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밀었던 서약서는 저를 꼼짝 못하게 묶는 끔찍한 밧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까지 마치게 되셨어요. 오빠도 빚을 갚고 다시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혼수를 준비하느라 진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어서 제 친정에 들여었던 짙은 먹구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은 지 5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담하게도 휴대폰 사진첩에 내연녀와 같이 찍은 사진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사진뿐만이 아니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않았어요. 저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몇 번이나 확인한 다음에 남편의 외도가 확실해지자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고 따졌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제가 묻자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 그런데 왜?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바로 인정을 하니 도리어 기가 막혀서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 지금 잘했다는 거야? 마누라 몰래 바람을 피워놓고 왜 이렇게 당당해? 남편의 다음 말이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당신 모르게 바람 피운 적 없어. 사진이랑 문자들 모두 그대로 뒀잖아. 당신이 무뎌서 늦게 알아차린 것 뿐이야. 난 감춘 적 없어. 정말 남편은 마치 자기가 장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자식. 우리 당장 헤어져. 저는 발악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무표정하게 제가 사인한 서약서를 들이밀었어요. 당신 이거 벌써 잊었어? 어떤 경우에도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고 약속했지.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따위 종이쪼가리 하나로 자신의 불륜을 덮으려고 드는 남편이 우습게 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서 서약서를 빼앗아서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장난해? 장난하냐고. 당신같이 뻔뻔스러운 인간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사니까 우리 당장 이혼해. 좋아. 그럼 먼저 엄마한테 허락부터 받아. 남편은 이번에도 시어머니를 들먹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서약서 내용대로 이혼을 하려면 3억을 당장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서약서를 촬영해놓은 사진과 3억에 대한 차용증까지 보여주었어요. 이혼 소송을 하는 건 네 마음인데 너도 알겠지만 성호가 모아놓은 재산이 거의 없어. 전부 내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 네가 받아낼 위자료라고 해놔봐야 쥐꼬리만큼도 안 될 거다. 저는 맥이 탁 풀렸어요. 남편의 불륜을 뻔히 알면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 눈치도 보지 않고 대놓고 내연녀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퇴근하고 시댁으로 온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휘파람까지 불면서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억부터 지르고 이혼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살든지 선택해.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3억이라는 큰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남편의 불륜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3억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저희들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은 계속 그 내연녀년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남편 신이 나서 내연녀와 놀아났고 시어머니는 제 약점을 확 틀어쥐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해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참고 견뎌야만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둘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내연녀에 대한 말을 서스름없이 했어요. 소연이가 엄마 한번 만나고 싶어해. 자기한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걔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니? 유럽에서 고급 가구를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엄청 많아. 그렇다면 우선 만나보는 게 순서겠지. 오케이. 내가 조만간 약속 잡아놓을게. 남편은 내연녀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은근히 투자를 하라고 권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음이 동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저는 둘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당했던 사기와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내연녀 사진을 오빠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바로 이 년이야. 내 돈 1억을 사기쳐간 년이라고. 저는 시어머니가 곧 남편의 내연녀년을 만나러 간다는 걸 알아내고 오빠와 같이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불려우 같은 사기꾼 년에게 홀려서 3억을 투자한다는 계약서에 막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오빠는 그 불려우 같은 년의 머리채를 틀어쥐었어요. 그래, 이년 너 잘 만났다. 내 돈 1억 어쨌어? 너 같은 년은 죽을 때까지 콩밥을 처먹어야 돼.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곧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덕분에 3억이란 거액을 날릴 뻔한 위기를 넘겼다는 걸 알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이제 이혼 소송해도 되겠죠? 제가 3억을 사기당하지 않게 막아줬으니 제가 빌린 3억은 갚은 걸로 치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용증을 제게 주었고 저는 이혼 소송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어머니에게도 있다며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엄청난 위자료를 뜯어내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조용하게 그렇지만 지독한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